여러분, 긍정 마인드와 행복 14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우리가 영상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영상의 삶이라는 거는 긍정적 삶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구성되면 긍정적인 삶일지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두 번째 영상에서는 긍정적 삶을 그럼 어떻게 하면 긍정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그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번 학기의 마지막 영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영상만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이걸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영상에 더 많이 더 많이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네. 일단 행복의 결정 요소라는 뭐라 그러지? 동그라미? 네, 이걸 먼저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걸 어떻게 보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이냐, 부정적인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걸 보는 사람들마다의 이제 반응도 달라질 텐데, 행복해지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유전이 절반 정도는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거가 유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그게 정해져 있어서 행복해지는 수준이 사람마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속상한 얘기죠. 왜냐면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유전적으로 좀 신경증 성향이 높다거나 외향적이기가 어렵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행복의 조건에서 내가 원치 않는데 그게 잘 충족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환경, 뭐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주거일 수도 있고,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 내 주위에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이거의 영향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울 수도 있는 게, 내가 만약에 행복의 유전이 높은 사람이면 환경이 좀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면에서 이거는 또 좋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의도적 행동인데, 자, 이게 40%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우리의 행복의 40%는 이거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유전이 50%라는 것 때문에 좌절을 하고, 아, 나 포기할래. 행복은 개뿔. 행복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나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고 그냥 행복하기를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40%의 희망을 보고, 그래, 50%가 유전이지만 40%나 내가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낙관적인 태도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40%의 희망을 걸고, 그리고 저는 이 40%가 되게 작지 않고 큰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반에 가깝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을 내가 노력해서 더 웰빙한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긍정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는 행복에 대해서 저도 뭔가 되게 환상 같은 느낌?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지는 이런 걸 약간 꿈꿨다면, 이제 긍정심리학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아, 행복이라는 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행복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행복은 나의 건강이나 어떤 심리적인, 신체적인 둘 다 포함하는 건강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결국 이게 내 수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아, 진짜 행복에 대한 노력은 안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어떤 결론을 가져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포다이스라는 학자분이 이제 한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네,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14가지를 이제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4가지를 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그 교수님이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이걸로 실험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활동, 여기 14가지에 해당하는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활동을 하기 전하고 후에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지 이런 거를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하나씩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다 적극성을 보여라. 무엇이든지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다른 사람과의 사교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사교 활동, 인간관계가 행복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에서, 내가 의미를 느끼는 그런 일에서 성과를 보여라. 그럼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이것도 물론 이걸 통해서 성취를 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스스로 유능감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5번 이거 중요하죠. 걱정의 양을 줄여라.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걱정도 되게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걱정으로 시작해서 엄청 큰 걱정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은 사실은 이거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됐을 때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은 뭔가가 잘 될 때도 걱정을 해요. 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내일부터 갑자기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걱정 줄이는 것에서 도움이 되는 건 여러분들 걱정 노트나 걱정 메모, 핸드폰 메모도 괜찮아요. 그런 거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걱정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1번 하고 쭉 주제를 써놔요. 2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주제만 써놓고 다시 내 할 일로 복귀를 한 다음에 내가 하루에 뭐 4시부터 6시까지는 걱정 타임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 이 목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걱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원래 하던 거에 더 집중을 다시 할 수 있고 또 걱정을 몰아서 막상 걱정을 해야지 하고 바라보면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1, 2, 3번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걱정 타임이 됐을 때는 요것들 중에서 1번은 내가 날씨에 대해서 걱정을 했네. 근데 날씨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죠. 2번은 내가 과제가 늦어질까 봐 스스로 걱정을 했는데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과제를 시작해야 되겠어. 그러면 나는 내가 과제를 기한 내에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걸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걸 나눠서 지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걱정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기대와 야망을 낮추래요. 이거 높여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낮추라네요. 이게 너무 높으면 자꾸 자기랑 그 괴리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 되어라. 보다 현재 중심적이 되어라. 이건 뭐냐면 자꾸 과거에 안 좋았던 걸 후회하거나 곱씹는 사람들 혹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만 딱 바라보면 그렇게 뭐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심적이 되시라는 거고 보다 건강한 성격을 개발하라. 보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개발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많은 친구를 사귀고 인싸가 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친한 관계를 맺고 즐거운 경험을 늘리고 요런 게 더 포인트니까 막 사교적인 막 뭐 요새 흔한 말로 인싸 그런 느낌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친구여도 좋은데 좀 더 발랄해지라는 거죠. 네. 본래의 자신을 유지하라. 부정적 감정과 문제를 줄여나가라. 그리고 13번 밀접한 관계가 행복의 결정적임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도 되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가족도 사이가 좀 원활한 그런 가까운 가족 그리고 연애 관계의 대상 이런 식으로 진짜 나랑 가까운 관계가 내 행복에 되게 결정적인 그런 그 좌우를 합니다.
너무 내가 이 밀접한 관계가 없으시면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밀접한 관계가 왜 없는 걸까?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두려운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필요하시면 상담도 받아보시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게 좀 좋아지면 밀접한 관계를 다시 용기 내서 맺어보기도 하고 이런 게 여러분의 행복에 있어서 사실 중요합니다. 행복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앞에 놓아라. 행복이 1번이 돼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제 생각엔. 각자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선에서는 자기 행복이 제1순위가 돼야 돼요. 뭐 애인의 행복, 엄마의 행복, 뭐 동생의 행복, 그거는 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보다는 다음 순위에 놓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수단,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말은 되게 딱딱하고 이렇지만 사실 내용은 되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의도적 활동과 자기 조화적 목표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긍정적이라서 영상인 삶을 살고 싶으면 나에게 어울리는 목표를 꼭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그 높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서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서로 목격하는 거,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돈을 많이 벌고 부자도 되고 싶고 그런 게 욕심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걸 막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루 24시간 어떤 돈을 버는 거에만 몰두를 해서 산다면 저는 돈을 실제로 많이 번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뭐 좋긴 하겠지만 행복하진 않을 것 같고 차라리 더 제 마음이 좀 공허할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에 시간을 하루에 그래도 몇 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제가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고 더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나라는 사람의 독특성하고 맞물리는 목표를 여러분이 정하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자기 조화적인 목표를 택해라. 이거는 자기랑 어울리는 조화로운 나에게 어울리는 목표를 하나씩 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경우에 그런 목표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학기 말에 이제 확인을 했더니 더 높은 성취를 했고 웰빙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삶의 목표 혹은 올해의 목표 또는 이번 학기의 목표를 자기에게 잘 맞는 나랑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목표를 정하셔야 더 열심히 하고 더 성과가 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겠죠, 당연히. 네. 두 번째는 덕목을 개발하고 표현하기인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덕목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직 이제 20대 초반이라면 덕목이 되게 좀 멀리 있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혜, 뭐 용기, 정의 이런 거는 그렇게 내 눈앞의 문제처럼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 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웰빙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친절한 행위,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 그리고 누군가에게 되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웰빙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행동을 하면 더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질 거고 또 용서하는 거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용서를 함으로써 거기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리적인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즐거운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웰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덕목을 봤었는데 그 중에 지혜. 저번 시간에 우리 지혜 얘기했죠. 지혜가 삶의 토대로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필요한 걸로 제일 많이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현명하게 나에게 잘 어울리는 목표를 잡을 수 있고요.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바로 여러분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이 나오는데 우울 치료에 긍정 심리학 사용하기라는 게 있고 나의 심리적 웰빙을 증대시키기라는 게 있어요. 우울 치료에 긍정 심리학을 사용하는 건 긍정 심리 치료라고 이미 학자들이 이거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심리학에서는 우울 치료를 할 때 부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뭐 상처받았던 기억이나 부정적인 정서라던가 이런 거를 더 포커스를 두고 치료를 했다면 이제 긍정 심리 치료에서는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덕이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행복감을 올려주면서 웰빙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적인 심리학이랑은 좀 다른 접근이죠.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행한 게 별로 안 큰 사람한테는 긍정심리 치료가 충분하게 좋은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쇠약이나 정신질환 여기까지로 넘어가서 불행한 수준이 큰 분들은 부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어쨌든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되고 싶다 할 때는 전 이것도 충분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심리적 웰빙 증대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한테 여러분 심리적 웰빙을 높이세요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그 심리적 웰빙에 대해서 얘기했던 학자가 누구였냐면 리프라는 학자였어요. FF. 이 리프라는 학자가 그 심리적 웰빙을 6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6가지가 뭐냐면 환경의 숙달,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율성, 자기 수용성,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이렇게 6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냥 웰빙을 높여라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6가지로 쪼개서 그 사람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환경의 숙달에서 좀 안 되고 있나? 아니면 개인적 성장 부분은 어느 정도 도달했는데 자기 수용이 좀 떨어지는 건가? 이런 식으로 6개로 나눠서 보면 어느 게 이제 잘 되고 있는지, 어느 게 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분이 삶의 목적 부분에서 좀 우리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면 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게 되겠죠. 다른 게 잘 되고 있으면. 삶의 목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이 원하는 삶의 의미라던가 이분이 원하는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같이 찾아 나가는 그런 상담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웰빙을 나눠서 좀 살펴보고 올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긴밀한 관계가 우리의 긍정적 삶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네. 그래서 우정이나 결혼, 가족 이 부분은 우리를 이제 영상의 삶을 살게 해주냐 아니냐에 되게 관건인데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일단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여러분이 이거를 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행히 또 학자들이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되는 5가지를 또 정리를 해놨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 5가지를 잘 하면 여러분이 연애도 행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나중에 결혼 생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5가지가 같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결혼 전에 걸러낼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5가지가 둘 사이에 잘 이루어지면 그 커플은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첫 번째 알기와 알리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고 나에 대해서도 상대에게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잘 안 되는 커플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들을 때는
되게 잘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어떻게 보면 상담자들이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네,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잘 얘기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귀인인데요. 귀인은 뭐냐면 파트너가 연애 대상이나 뭐 상대방이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락이 잘 안 돼서 내가 서운해.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바빴나 보다. 너무 힘들었겠다. 어떡해.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원인이 혹은 나를 행복하게 한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완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그 원인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안 사랑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수용과 존경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관계가 가깝고 친해지다 보면 존경심을 잘 이제 갖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너무 가까워지면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나처럼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랑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면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을 뜯어 고치고 싶어 하고 화가 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관계가 오래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네, 어떤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거를 인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상대에게 표현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수용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자기 마음을 돌아다보고 수용은 서로 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고 서로 상처를 입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호혜성인데요. 네 번째 호혜성. 이거는 뭐냐면 서로의 파트너인데 파트너가 되네. 파트너에게 있어 자신들의 관계를 유념하도록 만들려는 욕구예요. 이거는 이제 나 혼자만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나처럼 노력을 어느 정도 한다는 걸 좀 느끼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나 혼자만 이렇게 관계를 잘 지내보려고 애쓴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상대가 뭔가 노력을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아, 너가 정말 우리 관계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 나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해주면 그 관계는 나쁠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어요, 사실. 너무 제가 과장하게 얘기하나요? 그러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죠. 혼자보다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사실 그 커플은 뭐 이미 행복한 해피엔딩인 거죠. 네. 그다음에 연속성인데 연속성은 이제 이런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결혼 전이고 대부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연애나 결혼 관계는 사실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같이 살면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좋아하고 잘 맞고 취향이 비슷하고 이렇다고 해도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나 갈등되는 부분, 서로 성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력을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서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또는 함께라는 느낌이 관계에 스며들어 있고, 네, 그리고 시간이 경감에 따라 관계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합의가 되고. 하지만 우리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우리 관계는 점점 더 회복하고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더 믿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5가지가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 비법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긍정적 삶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수단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막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에 집중을 해서 막 물의 온도의 변화를 세세하게 감지한다거나 막 거품이 나는 걸 세세하게 관찰한다거나 그릇이 뽀도독 뽀도독 거리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렇게 순간에 완전 집중하는 거가 이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설거지할 때 그렇게 잘 안 해요. 설거지할 때 머릿속에 계속 잡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설거지는 너무 우리가 자주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니까 뭘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집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과거에 막 힘들었던 일, 아니면 며칠 전에 내가 말 실수했던 일, 뭐 창피했던 일,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너무 괴로워집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괜한 걱정을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한다는 건 그 현재의 그 순간에 내가 뭘 느끼고 뭘 생각하고 어떤 뭐 신체적인 느낌이나 감각은 어떠한지 이런 거에 확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 사실 심리적으로 엄청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미 너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고 그걸 통해서 나를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각의 명료성을 증진시키고 자기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 마음 챙김을 연습하시면 좋고 어떻게 하냐? 이 마음 챙김에 대한 책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유튜브도 찾아보셔도 좋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 챙김 명상도 해볼 수 있고 마음 챙김이 어떤 건지 배우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효과는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질병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것 때문에 자세히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중요한 건 마음 챙김의 반대가 마음 놓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현재에 일어나는 것들을 잘 못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도 마음에는 딴 생각, 다른 감정, 걱정거리, 관심사,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사 곱씹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를 곱씹거나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원하는 거에 막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이 강의를 수강하는 현재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을 웰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마지막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진짜 지금까지 14주 됐죠? 너무 고생하셨고요. 14주차는 그래서 특별한 다른 별도 과제는 없고 이게 코로나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 과제를 다 대면해서 제가 받았을 텐데 지금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금까지 여러분이 1주차부터 지금 14주차까지 제출하셨던 과제를 하나의 한글 파일로 쭉 쭉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차 순서대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는 게 그냥 14주차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6월 27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 쭉 연결된 걸 보고 여러분들 과제를 어떻게 잘 하셨는지 평가를 할 거고요. 물론 그 전에 과제를 늦게 내거나 안 내거나 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과제 내용은 포트폴리오를 보고 제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그 기말고사도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문제 출제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